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체코 공군 군의관으로 8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임 판정을 받은 날 제 삶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사랑도 아이도 포기한 채 오직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짧은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임신, 믿을 수 없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체코의 엘리나 코발스카는 사라지고 한국의 박혜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날 저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한 나라의 엄마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나 코발스카입니다. 28살 체코 공군 제7항공기지 소속 군의관이었습니다. 프라하 군의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3년간 현장에서 완벽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아이스 퀸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25살 때 받은 불임 판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라하 중앙군병원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코발스카 중위, 당신의 난소 기능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혼도 가정도 아이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대신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루 16시간씩 근무했고 휴가도 반납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썼고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2024년 가을, 저는 한미군 의료합동훈련 참관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토 소속 유럽 군의관 5명이 한국으로 파견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2주짜리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살던 프라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군 버스를 타고 경기도 파주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박진철 소령을 처음 만났습니다. 36살 국군 특전사 소속 군의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철입니다. 앞으로 2주간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군인치곤 지나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훈련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병사가 야간 훈련 중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처치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달랐습니다. 매뉴얼을 무시하고 직접 환자의 머리를 감싸며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 이름이 뭐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소령님,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닙니다.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박진철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위님, 여기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이송되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아직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본격적인 합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토 군의관들과 함께 한국군 야전병원 시스템을 참관했습니다. 독일 출신 클라우디아 라책 대령도 함께였습니다. 41살로 나토 군의학교 부교장이었고 저를 항상 경쟁자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나, 어제 첫날은 어땠어? 라책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라책 대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군 의료 시스템은 우리보다 떨어져. 유럽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감정적이고 비체계적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현대적이었지만 운영 방식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한국 군의관들은 매뉴얼보다 경험을, 이론보다 현장을 우선했습니다. 특히 박진철은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차트를 보는 시간보다 환자를 직접 보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후에 실전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상의 전투 상황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식 트리아지 시스템에 따라 환자를 분류했습니다. 한 환자를 노랑 태그로 분류했습니다. 다리 파편 상처로 출혈은 있지만 지혈되고 있었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제 판단을 번복했습니다. 이 환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저는 반발했습니다. 소령님, 이 환자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박진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매뉴얼은 참고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비과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박진철이 옳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그 환자는 비장파열로 복강 내 출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라책 대령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엘리나, 내가 틀렸잖아. 너무 매뉴얼만 믿으면 안 돼. 저는 부끄러웠고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진철에게 물었습니다. 소령님은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박진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험입니다. 저는 실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DMZ에서 해외 파병지에서요. 사람의 생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눈빛, 호흡, 몸의 떨림, 그 모든 게 신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의 눈빛은 진지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진철은 환자를 살렸습니다. 제가 놓쳤을 환자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박진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당신의 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박진철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몰랐지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일주일째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DMZ 인근 GOP 초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사 한 명이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저와 박진철 그리고 한국군 의료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전장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피와 흙과 공포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부상 병사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복부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즉시 현장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송 중에 죽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현장 수술은 위험했습니다. 감염 위험도 높고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유럽 매뉴얼에서는 안정화 후 이송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위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매뉴얼 밖의 수술에 참여했습니다. 박진철은 정확했습니다.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판단은 빨랐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지혈 겸자, 거즈, 봉합사 준비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휴대용 심전도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입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소령님, 모니터가 안 됩니다. 박진철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맥박을 손으로 재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우리 눈과 손이 기계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계 없이 환자를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약한 맥박,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 그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30분간의 수술 끝에 출혈은 멈췄고 환자는 안정되었습니다. 이송 헬기가 도착했고 병사는 무사히 후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박진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진철을 봤습니다. 눈에는 피로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소령님,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박진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제 가족도 제 이웃도 안전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박진철은 저를 충남 시골로 데려갔습니다. 잠깐 쉬어 가시죠.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했고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7순이 넘은 할머니 의사였습니다. 박진철은 원장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체코에서 오신 군의관입니다. 좀 쉬다 가시게 해주세요. 원장은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원장이 물었습니다. 젊은 여의사분이 왜 이렇게 지쳐 보이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과거에 불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진단서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던 제 상처의 증거였습니다. 원장은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불임이 아닙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는 맞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희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제 담당 의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와 완전히는 다릅니다. 따라 당신은 아직 28이에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시골길을 걸으며 별을 봤습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았고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 나도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두려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농촌에서 농약 중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60대 농부가 실수로 제초제를 마신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이었지만 이미 2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박진철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소령님,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도 부족합니다. 박진철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중위님, 우리가 안 하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의사의 관할은 생명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에 동참했습니다. 야전병원 시설을 급히 정비하고 해독제를 준비했습니다.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박진철은 위세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조했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환자의 생체 신호가 안정되었습니다. 독소가 제거되었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영감이 살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가족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복 받으실 거예요. 꼭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진철에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박진철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있죠. 한 사람은 누군가의 전부니까요. 저 할머니에게 저 농부는 50년을 함께한 남편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고요. 우리가 지킨 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는 체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피로가 쌓인 것 같았고 어지러움도 느껴졌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출국 이틀 전 박진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위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박진철은 강권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그리고 산부인과 검진까지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과로로 몸이 상한 건 아닐까? 1시간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코발스카 중위님, 임신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임신입니다. 4주 정도로 추정됩니다. 초기지만 확실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제 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임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 진단은 봤습니다만 의학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금 당신 몸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인지 혼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진철이 달려왔습니다. 중위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불가능하다던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박진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체코로 돌아가서 군의관으로 살다가 은퇴하는 것.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에 남아야 할까?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국을 미루고 저는 일주일을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박진철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박진철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위님,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나토 본부에 보고되었고 동시에 한국 언론에도 흘러나갔습니다. 체코 여군 의사 한국 훈련 중 임신, 불임 판정 여군, 한국서 기적 같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과 박진철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스캔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토 군의학교 부교장인 클라우디아 라책 대령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엘리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군의관이 훈련 중 임신이라니, 이건 나토의 수치입니다. 당장 귀국 명령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라책 대령은 드디어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대 출신 외과 교수 이혜인이 박진철을 겨냥해 의료계 내부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군의관이 외국 여자와 불륜 관계다, 특전사 의사가 직무유기를 했다 같은 악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혜인 교수는 박진철과 같은 대학 출신이었지만 엘리트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철이 현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박진철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소령님, 하지만 우리는 박진철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체코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에 남을 것인가, 아이를 혼자 키울 것인가, 박진철과 함께할 것인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국 귀화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살고 싶은 삶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귀화 심사는 까다로웠습니다. 법무부 담당관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코발스카 중위, 당신은 체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한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저를 받아준다면 저도 이 땅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담당관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때문에 급하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은 계기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전부라는 것, 생명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요. 심사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진철의 도움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고 빠른 북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라첵 대령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엘리나,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내가 한국에 남으면 내 경력은 끝이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예인 교수도 계속 박진철을 괴롭혔습니다. 의료계 모임에서 박진철을 배척하고 병원 인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5년 봄 귀화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철은 저에게 조용히 반지를 건넸습니다. 엘리나, 넌 이 나라가 받은 선물이야. 나랑 여기서 아이와 함께 살아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충남 시골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 몇 명만 모였습니다.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고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7개월이었습니다. 박진철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멀리서 왔는데 힘들었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체코에서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장에는 DMZ에서 구한 그 병사도 왔고 농약 중독에서 살아난 농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왔습니다. 그들은 축하해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어로 서약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충남 시골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박진철은 군 복무를 마치고 지역 보건소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임신 중이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의료 상담, 외국인 환자 통역 지원 같은 일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온 축복이에요. 저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어. 너는 엄마의 전부란다. 그리고 2025년 여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하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람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람이가 태어나고 저는 정식으로 한국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케린. 그게 제 새 이름이었습니다. 체코의 엘리나 코발스카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바케린이었습니다. 저는 하람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에게 동요를 불러주었습니다. 박진철은 저를 항상 지지했습니다. 천천히 해.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람이가 돌이 되던 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다문화 가정 건강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의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선생님도 외국인이셨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베트남에서 온 24살 신부, 필리핀에서 온 30살 엄마, 태국에서 온 28살 며느리. 그들의 눈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봤습니다. 두렵지만 희망을 품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였습니다. 의사는 또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한국이 당신에게 맞나봅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윤이었습니다. 하람이는 동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불임이라던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고 피곤했지만 감사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불임이라던 제가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기적의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엄마였습니다. 그해 가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가족정책자문위원으로 저를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출신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로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박진철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받아들여. 저는 수락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저는 과거에 저를 비난했던 이혜인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혜인 교수는 저를 보더니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혜린 선생님, 과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디아 라책 대령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엘리나 아니 혜린. 내가 틀렸어. 넌 옳은 선택을 했어. 진심은 어디서든 사람을 바꾸는구나. 행복하게 살아. 내 아이들 사진 보내줘.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저의 과거가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밝았습니다. 지금 저는 충남 시골 마당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람이는 6살, 하윤이는 4살이 되었고 막내는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한글은 아직 서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언어로 제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하람아, 하윤아, 그리고 뱃속의 아가야. 엄마는 너희를 만나고 다시 태어났단다. 엄마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고 너희 엄마야. 엄마가 이 땅을 선택한 건 운명이었어. 그리고 너희를 만난 것도 기적이었어. 엄마는 체코에서 왔지만 이제 이곳이 엄마의 고향이야. 박진철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쌉니다. 또 편지 쓰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어. 바람이 붑니다. 봄바람입니다. 마당의 개나리가 흔들립니다. 멀리서 하람이와 하윤이가 뛰어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저는 웃으며 일어섭니다.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저는 이제 체코의 엘리나 코발스카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박혜린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곧 세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불임이라는 절망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기적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녁 노을이 집니다. 박진철이 아이들 손을 잡고 마당을 걷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이것이 제가 찾아 헤매던 행복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4년째 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깨어나기 전 세상이 고요한 이 순간에 저는 제 삶을 돌아봅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입니다. 세 번째 아이입니다. 아직 성별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의 놀라움을 간직하고 싶었으니까요. 발로 제 손을 차는 느낌이 신기합니다.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4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불임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미래에는 아이가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수술실과 환자 차트와 매뉴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곳 사람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박진철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한 사람이 누군가의 전부라는 것, 생명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것을요. 저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임신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람이가 일어났나 봅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엄마라는 사실이요. 저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람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서 있습니다. 6살 아빠를 닮아 키가 큽니다. 눈은 제 눈을 닮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왜 벌써 일어났어? 하람이가 제게 안깁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저는 하람이를 안아 올립니다. 무겁지만 행복합니다. 하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제 기적입니다. 제가 포기했던 모든 꿈이 이 작은 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람이는 똑똑하고 착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하람이가 친구들을 잘 돕는다고 말합니다. 다친 친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우는 친구가 있으면 손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박진철을 닮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요. 저는 하람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잠시 후 하윤이도 일어납니다. 4살 딸입니다. 하람이보다 더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습니다. 엄마, 나도 안아줘요. 저는 하윤이도 안아 올립니다. 양팔에 두 아이를 안고 저는 웃습니다. 무겁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윤이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항상 흥얼거리고 춤을 춥니다. 마당에서 꽃을 보며 노래하고 나비를 보며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잃어버렸던 기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웃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저에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진철이 방에서 나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이 부은 채로 나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응급 환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자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공주들 벌써 일어났네? 하람이가 소리칩니다. 아빠, 나는 공주 아니에요. 나는 왕자예요. 박진철이 웃으며 하람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래, 우리 왕자님. 잘 잤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찹니다. 이 남자는 제 구원자입니다.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갑고 감정이 없고 불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를 녹여 주었습니다. 박진철은 완벽한 남편은 아닙니다. 가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설거지를 미루고 코를 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헌신적이고 저에게 다정하고 환자들에게 진심입니다. 그는 매일 밤 제 배에 손을 얹고 뱃속 아기에게 말을 겁니다. 아가야, 아빠야. 빨리 나와. 형이랑 누나가 기다려. 그럴 때마다 저는 울컥합니다. 이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밥과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입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는 낯설었습니다. 너무 맵고 냄새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김치의 신맛, 된장의 구수함, 밥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하람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먹습니다. 하윤이는 반찬 투정을 합니다. 엄마, 나 김치 싫어요. 박진철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윤아, 김치 먹어야 튼튼해져.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제가 꿈꿨던 삶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하람이는 제 손을 잡고 하윤이는 박진철 손을 잡습니다. 길을 걸으며 마을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혜린 씨, 안녕하세요. 애들 유치원 가요? 잘 가. 저는 인사를 받으며 행복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신 옆집 할머니, 한국어를 알려주신 이웃 아주머니, 아이들을 봐주시는 윗집 할아버지. 이 모든 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유치원에 도착하고 아이들을 선생님께 맡깁니다. 하람이가 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하윤이도 뛰어가며 소리칩니다. 사랑해요. 저는 두 손을 흔들며 대답합니다. 엄마도 사랑해. 박진철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박진철이 묻습니다. 뭐가? 모든 것이요. 저를 받아들여줘서 사랑해줘서 이 가족을 만들어줘서. 박진철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넌 내 인생에 온 선물이야. 집에 돌아와 저는 보건소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 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새댁 3명이 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움에 떨던 모습을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집이 돼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돼요. 그들은 저를 보며 희망을 얻습니다. 선생님도 외국인이세요?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보건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장에 들립니다. 저녁 반찬 재료를 사야 합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혜린이 왔어? 오늘 고등어 싱싱해. 배추 좋은 거 있어. 김장 준비해야지. 저는 웃으며 장을 봅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지만 이제는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가끔 발음이 틀리면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고쳐줍니다. 아이고 귀여워. 혜린이 발음 점점 좋아지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만들 것입니다. 4년 전만 해도 김치찌개를 끓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법 잘 만듭니다. 박진철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하람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는데?
엄마, 아빠, 나, 하윤이, 그리고 뱃속 아기도 그렸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선생님이 뭐래? 예쁘대요. 벽에 붙여놨대요.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씻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눕힙니다. 하람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한국어 동화책입니다. 발음이 서툴지만 열심히 읽습니다. 하람이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잠듭니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기도합니다. 신앙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뱃속 아기에게도 속삭입니다. 아가야, 엄마 기다릴게. 건강하게 나와. 밤 박진철과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별이 많이 보입니다. 한국의 가을 밤하늘은 아름답습니다. 박진철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당신은? 나도.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고요함, 이 평화, 이 행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몇 달 후면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하람이와 하윤이는 학교에 갈 것이고 친구를 사귀고 꿈을 키울 것입니다. 저는 그 옆에서 엄마로서 그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박진철과 함께 늙어갈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지고 손이 떨리는 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죽고 싶습니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고향이니까요. 제 꿈은 크지 않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도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이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에 감사합니다. 한국은 저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불임의 절망에서 기적의 엄마로, 차가운 의사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외로운 이방인에서 행복한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저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사랑의 힘을요. 박진철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을요. 아이들은 저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수한 웃음, 무한한 애정, 끝없는 호기심을요. 이웃들은 저에게 공동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사는 법, 나누는 법, 돕는 법을요. 저는 더 이상 체코의 엘리나 코발스카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박혜린입니다. 하람이와 하윤이의 엄마이고 박진철의 아내이고 곧 태어날 아기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이웃이고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제 심장은 이제 한국의 리듬으로 뜁니다. 제 입은 한국어로 말하고 제 손은 한국 음식을 만들고 제 발은 한국 땅을 밟습니다. 저는 이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박진철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두 아이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침대에 누워 박진철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이것이 제 삶입니다.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삶.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 그리고 저는 이 삶을 사랑합니다.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고마워요. 저를 받아들여줘서요. 저를 살려줘서요. 저를 엄마로 만들어줘서요.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며 살 거예요. 이 나라의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소 지으며 잠에 듭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요.